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부천시의 민관 거버넌스가 다시 살아납니다. 2016년 상위법에 운영비 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천시의 대표적인 거버넌스였던 부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와해됐는데요. 지난 7월에 부천시가 관련 조례안을 다시 개정하면서 3년 만에 기사회생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에서는 환영을 하면서도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오세광 경기일보 기자 그리고 부천 YMCA 김기현 사무총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부천시 의회가 관련 조례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로써 부천의 민관 거버넌스가 다시 살아나게 됐는데요. 부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어떤 단체인지 설명부터 해주시죠. 예, 과거에는 사회가 굉장히 단순하고 획일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화됐죠. 그건 어떻게 보면 사회가 발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잡하고 다양화된 사회 속에서 이 사회 운영을 어떻게 보다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그런 맥락에서 민간 협치, 민간 거버넌스 이런 요구들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대우되기 시작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세계가 굉장히 환경적 위기에 처하면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유엔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지속 가능성을 도시에서 실현하느냐, 이런 흐름 속에서 2000년대 부천은 푸른 부천 21 시천 협의회라는 걸 구성을 하게 되고, 그 당시에 굉장히 전국적으로 선도적인 흐름을 지금은 이제 민간 협치, 민간 거버넌스 굉장히 유행인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익숙하지 않을 때 선도적인 흐름을 형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불행하게 이게 이제 해산되면서 어쨌든 부천의 선도적인 실험이 어떻게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고나 할까, 그런 상황이 됐었던 거죠. 네, 부천시에 그러면 민관 거버넌스 역할을 해왔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단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그 역할들 속에서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많은 성과가 있었고요. 사실 행정은 전문성과 관리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민간은 다양성과 창의성이 또 민간의 장점이죠. 그래서 이 장점들이 다 잘 결합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런데 이게 아직 우리 사회는 낯선 문제였었죠. 그런데 푸른 부천 21을 통해서 작은 도서관 만들기, 평생학습 도시 만들기, 에너지 절약 문제, 그다음 환경 교육, 이런 여러 가지 의제들이 민간이 같이 실천하는 사례가 됐었고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 운동이나 평생학습 도시 만들기는 전국적으로도 신선한 사례로 전국으로 확산되는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는 국무총리상을 수상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 현대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이 뭔가 효율적으로 의제를 형성을 하고 그 문제를 함께 실천하고, 이런 거는 상당히 역동적인 힘을 가져오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난 2016년에 이 지속협을 유명무실화시킨 게 부천시 의회였거든요. 당시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2014년 5월에 지방재정법상 운영비를 임의단체에 지원할 근거가 없다 해가지고 이제 본예산 전체 2억 4천 중에 절반을 삭감을 해서 사태가 심각하게 전개됐는데, 여기에 2015년 2월에 새로운 어떤 집행부를 구성하면서 대폭적인 물갈이가 예상됐었고, 또 이제 어떤 그 회장으로 어떤 김만수 시장의 어떤 측근인 인사가 앉힐 걸로 예상되니까 의원들 간의 어떤 그 내용까지 이렇습니다. 이제 결국은 7기 회장으로 재단의 상임이사가 회장으로 위촉됐고 선출됐고, 다른 의원들이 위촉되면서 그 지속협의 사태는 일단 봉합되는 데 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가 2016년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없애는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이에 반발해서 지속협의 회장과 의원들이 일관 총사퇴를 하면서 이게 사실상 지속협이 해산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법상 운영비 지원은 광역 시도만 해당한다는 시의회 주장과 지속협에서는 지속가능발전법상 명확한 어떤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지원해도 된다라는 어떤 주장이 엇갈렸기 때문에 상당히 갈등들을 심했는데, 여기에 그 시의회는 당시 지원 근거 조례가
개정을 하면서 위탁은 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위탁은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지소기업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이제 사실상 이제 해산 뭐 중단된 상태였고 이제 결국 이제 장덕천 시장이 이제 취임하면서 복원 입장을 밝혔고 이제 지소기업의 사태가 이제 일단 어떤 좋은 어떤 상황으로 이제 전개됐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7월달 조례가 제정되고 또 이제 9월달에 이제 민간 위탁 동의안이 상정되면 새로운 어떤 민간 거버넌스 체계가 새롭게 이제 구축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2016년 그때 당시에 이 지속협에서는 좀 강하게 반발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때 당시 상황은 어땠나요? 예, 뭐 제가 그때는 지속협 멤버는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지역사회 안에서 그 논란을 보면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었고 네. 제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 논란의 핵심은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운영비 지원 문제였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운영비 관련해서 지원 문제가 논란이 되는 거는 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 논란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문제고 그거는 지금도 아직 남아있는 문제인데요. 사실 지방자치의 권한과 책임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거는 항상 쟁점이 되죠. 그래서 지방자치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법률적으로 금지된 게 아니면은 지방자치가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지방자치를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법률적인 근거가 없으면 지방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도 논란은 될 수 있지만 그거를 그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하게 하면 안 되는 근거도 없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럼 많은 지방자치 단체들은 그런 근거가 없어도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사실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거라면 그런 근거가 좀 부족해도 좀 적극적인 행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어쨌든 그게 계기가 돼서 해산이 됐었던 거죠. 그거는 뭐 굉장히 안타까운 문제고요. 그 네. 지표는 사실 경기도의 32개 시군 중에서 지속협이 없는 곳이 3곳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부천이 민간 거버넌스의 정부적인 선도 도시였었는데 지금 이렇게 초라한 성적표가 돼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좀 안타까운 상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유독 부천시가 이 운영비 관련 조례안을 개정을 한 게 당시 부천시와 지속협 간의 불협화음이 컸기 때문에 없앤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좀 있었죠. 당연히 불협화가 있었죠. 예. 이제 당시 이제 김만수 시장 시절 1기 때는 이제 민선 5기죠. 5기 때는 잘 어쨌거나 이제 시민사회와 김만수 시장 간의 어떤 관계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왔었는데 2014년 이제 제2기가 들어서면서 사실 이제 그 대형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제동을 이제 시민사회 단체가 이제 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만수 전 시장과 이제 지속협이 이제 갈등을 이제 빚게 된 거고 사실은 이제 부천의 어떤 그 시민사회 단체는 김만수 시장 그 지방선거 때 2010년 지방선거 때 당선의 어떤 1등 공신들이에요. 예. 그동안에 이제 민선 5기 시절에는 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데 이제 6기 들어서면서 우리 김기현 사무총장도 여기 계시지만 사실 뭐 문해관이라든가 뭐 춘희동 종합역세권, 뭐 신곡 복개천 사업 관련해 가지고 대형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제동을 걸기 시작하면서 사실 갈등이 이제 노골화됐었던 거고 당시 예산이 이제 삭감되고 조례가 개정되면서 부천시는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게 정상화 시킬 걸 약속을 했어요. 정상화 시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조례가 개정됐을 당시에 이제 지속협이나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김만 시장이 이 조례에 대해서 제의를 요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김만 시장이 제의를 요구하지 않아가지고 사실 이제 기대를 저버리면서 상당히 어떤 그 갈등 관계가 그냥 노골화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지속협에서는 김만수 전 시장이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수수방관해 왔지 않느냐, 라는 어떤 측면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사무총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좀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데요. 그래도 뭐 많은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개인적으로 지속협 활동한 건 2014년까지입니다. 그다음에 지속협이 해산된 건 2016년이었고요. 예. 아까 오세환 기자님도 말씀하셨듯이 2015년도에 시 집행부에서 민간 거버넌스에 과도한 어떤 요구들을 하면서 그때 많은 분들이 나가게 되고 저도 그때 나가게 됐었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지속협 다시 복원하면서도 지속협이 시정에 과도하게 비판했다든지 과도하게 문제 제기를 했다든지 하는 의견들이 지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은 아니고요. 그건 편견이고 사실은 왜곡돼서 생각하시는 거고요. 시민사회와 김만수 시정부와의 갈등이 격화된 거는 김만수 시정부 2기 때 대형 개발 사업들이 시작이 되면서 특히 시청 옆에 만평 땅을 매각하면서 굉장히 갈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에 굉장히 강력한 문제 제기자가 저를 포함한 시민사회들이 시민의 땅 만평을 매각하고 거기에 49종 아파트 12개 동을 짓는데 강력하게 그때도 문제 제기했고 지금도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속협 차원에서 한 적은 없어요. 지속협은 민간 거버넌스이기 때문에 사실 지속협이 시의 정책에 대해서 찬반의 의견을 표명한 단체는 아닙니다. 그거는 시민사회 고유의 역할로 저희가 해왔었고요. 지속협 안에서는 시에 갈등되는 사안에 대해서 토론회는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사실 제가 임원으로 있을 당시에도 신곡 복회천 관련해서 신곡 복회천에 대해서 찬반 의견을 지속협이 밝힌 적은 없고 그게 논란이 되니까 토론회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속협에서 찬반 의견 관련된 토론회 한 거 가지고도 불편한 심정을 표명한 정치인들이 상당히 있었고요. 그런데 저는 민간 거버넌스라는 거는 사실 그 안에서 민간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되는데 그걸 마치 과거의 관변 조직처럼 만들면은 건강한 시민사회나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겠죠. 그래서 사실 민간 거버넌스는 그 원칙에 따라 운영이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서로 존중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왜곡돼서 인식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편 지난 7월에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다시 개정을 했거든요. 이 조례 어떻게 달라졌나요? 그러니까 지속협의 근거 법령을 이제 지속 가능 발전법으로 이제 명약했고요. 협회의 어떤 그 경비 지원을 사업비, 이제 운영비, 이제 필요 경비로 구분했고 이제 주요 시책 업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정상화 시킬 수 있는 이제 근거를 이제 마련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례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부천시의 정책에 대해서 과도한 어떤 비판을 과연 수용할 것이냐. 정상적인 비판이나 대안 제시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제 시 정책에 이제 반영을 할 수 있지만 이 이제 지속협이 과도한 어떤 시민의 어떤 뜻과 어긋나는 또 시 정책과 반하는 어떤 것들 의견들을 입장들을 내놓았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이제 시의회가 이제 조건을 다는 거 아니고 이제 그런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지속협이 새롭게 거듭났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이끌어 나갈지 상당히 이제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서 시민사회에서는 이제 기대를 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우려를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건가요? 저도 이번에 이제 조례 개정안이 올라오면서 조례를 이제 전반적으로 보게 됐는데 제가 이제 굉장히 놀란 거는 2004년 제가 활동할 당시의 조례보다 현행 조례 자체가 굉장히 후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책무를 직무로 바뀌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지속협이라는 건 사실 민간 거버넌스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이나 활동을 자유롭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었던 거죠, 조례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번에 전향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민간의 거버넌스의 원칙에 맞게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저희가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쟁점이 됐던 부분이 이제 민간 위탁이 명시가 된 거죠. 그래서 민간 거버넌스의 운영 책임은 행정부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천시의 미래 지향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민간과 같이 거버넌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운영 책임을 민간 위탁으로 할 때 그게 어떻게 실현 가능하겠느냐, 어떤 쟁점이 있느냐 하는 게 지금이 쟁점이 되고 있고요. 이외에도 그거는 과제로 계속 논의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그 조례안이 확정될 때 그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봤는데요. 좀 전에 오세영 기자님 말씀처럼 지속협이 뭐 과도한 비판을 했다든지 지속협이 뭐 시정에 대해서 뭐 사실을 왜곡했다든지 그런 건 전혀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시민단체 일반적인 활동과 지속협 활동 혼동해서 그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우려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지속협이 어떤 행위가 그런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시민단체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이 지속협에 참여하면 그런 활동을 하지 말라.
이런 뭐 정근대적인 사고 방식이라면 그거는 민간 거버넌스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낮은 상태에서 이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도 한쪽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부천시의회는 이 민간 위탁 동의안을 9월에 상정할 예정인데요. 부천시가 지속협이 아닌 이 대표성이 없는 단체에 민간 위탁할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지금 현재 지속협의 문제 발단은 이제 운영비 지원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부천시는 보조금 형식으로는 줄 수 없다, 지원해 줄 수 없다. 이제 위탁해서 줄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입장이기 때문에 시 집행부나 이제 의회에서는 실제 이제 민간 위탁이 어떤 지속협의 어떤 그 정상화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다른 아까 이제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지방자치든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확인한 바로는 실제 통상적으로 다 보조금을 지급한답니다. 다른 데도. 근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천시처럼 의회에서 그냥 이런 상위법상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제기하지 않은 단체에서는 그렇게 이제 보조금으로 이제 지원해준다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국회에서 이제 이 지방재정법이 이제 계류 중에 있답니다. 그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 충분히 어떤 그 시가 직접 이제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걸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민간위탁 동의안, 그래서 이제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제 상정되는데 실제 이제 민간위탁 동의안도 이제 부천 지속협의회도 이제 참여를 할 거고 다른 어떤 민간 단체들도 이제 참여를 할 걸로 이제 예상을 하는데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공모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동안의 지속협의 어떤 취지 자체가 민과 간이 이제 협치하면서 또 사람이 모여서 의논하고 아젠다를 제시하고 모든 정책을 어떤 방향들을 또 제시하면서 대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민간 위탁 업체들이 도저히 모르면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해서 전혀 견해가 없거나 그런 단체들은 참여를 안 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민간 위탁의 업체가 지속 발전 협의회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심사 과정에서 부천시가 이제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쨌거나 이제 지속협에 이제 줄 수밖에 없을 거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이제 지속 발전 협의회가 좋은 어떤 대안, 사업 계획들을 제출하지 않고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면 또 다른 단체에서 좋은 어떤 안들, 사업 계획안을 제출한다면 다른 업체로 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뭐 전혀 우려할 바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지속협이 또 실제 시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좀 있었거든요. 이 지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뭐 사실 그 시민들의 여론은 사실 부천이 87만 도시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려고 해도 부족한 부분이 항상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통로를 만들고 그리고 그러한 끊임없는 자세를 가지고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속협도 부족하지만 그런 노력을 기존에도 해왔었고 또 이제 새롭게 복원되면 더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들의 여론을 읽고 같이 대화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다시 기사회생하는 민간협의체, 거버넌스 또다시 와야 되는 일이 없어야 할 텐데요.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행정의 목표는 시민의 삶을 증가시키고 행복 지수를 높이는 겁니다. 사실은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들 힘, 행정의 능력으로만 가능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시민들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고 시민사회단체의 어떤 다양한 의견들을 이제 받아들여서 이게 정책에 반영해야만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통하는 민간 협치의 어떤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무총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부천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부천 지역의 선진적인 도시를 위해서 민도 그렇고 관도 그렇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변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때로는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두려워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시끄러움 속에서 토론이 일어나고 토론이 일어난 것 속에서 서로 간의 갈등이 합의되고 그런 거를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가 창출되고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거고 많은 선진적인 도시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도 지속협의 새로운 복원을 통해서 이러한 에너지를 새롭게 창조해 나가고 미래를 함께 열어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부천시의 대표적인 민관 거버넌스였던 부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